총선이 D-36이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정치인들은 그래요. 30일이면 반이 남았다. 30개의 역사가 세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조금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건데 좀 최근 조사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신뢰 안 하기 시작하면은 전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개별 여론조사에 대해서 의문을 이제 표할 수는 있죠. 여기가 뭐 이제 요즘 뭐 논란이 뭐 있는 뭐 보수 과표집이네 뭐네 그러는데 뭐 보수 과표집이든 뭐 진보 과표집이든 그냥 네. 전체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라면은 믿어야죠. 그거를 물론 개별 수치에 대해서 조금 신뢰를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메타 분석 얘기하고 네네, 맞아요. 그때 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합산해 보면 나옵니다. 굉장히 네.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 저는, 그래요? 예. 그런가요? 예.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으나 아니 약간. 왜냐하면 막 네.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에서 꼭 그렇지 않다. 메타 분석을 해보면 예, 유효한 분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난번 대선부터 해가지고 MBC가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론 M이라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원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개별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표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거를 다 합치면은 표본 수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뭐 1000명짜리가 곱하기 10이나 20으로 하면 2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평균에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분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더 저보다 훨씬 전문가인 우리 김봉신 이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흐름을 이제 거스를 수 없는데 이거는 모든 지표가 민주당 지지율 하락, 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그리고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지론이 격차가 줄어드는 거, 그리고 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찬성, 긍정이 올라가고 있고 부정이 내려가고 있다. 이거는 네. 수치는 다르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지표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사님? 예, 최근에 여론조사. 네. 처음에 이제 말문을 여실 때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제 이 여론조사를 최근의 경향을 잘 네. 믿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잘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네. 사실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ARS 과거 이제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를 봤을 때 네. 전화면접에서는 이제 두 당이 좀 대등한 결과가 좀 많이 나오고 ARS에서는 민주당이 한 10%포인트 이상 막 높다든지 높은 네. 지지도를 보인다던가 어쩔 때 보면 어느 이제 특정 기관 같은 경우 55도 나왔었습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지지가. 네, 그러면 이제 지난해예요? 예, 작년에. 네.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2명 중에 1명은 민주당 지지자인 때가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조사에서 무당층이 이제 예. 5% 정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20명 중에 1명꼴로 무당층이 있을 뿐 네. 나머지 이제 20명 중에 한 19명은 지지하고 사랑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다. 네. 제가 이제 일체감을 느끼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봤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문항 순서 효과일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왜냐하면 ARS 조사는 네. 정당을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면접 조사는 뭡니까 국정을 먼저 묻는 게 이제 네.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전화면접과는 달리 ARS에서 갑자기 이제 처음에 조사를 시작을 하면서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을 물으니까 네. 이게 사실은 관여돼 있는 거는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좀 원망에 마음이 아주 깊은 사람들이 사실은 정당을 물을 때 국정에 대해서 마치 심판하듯이 국정에 대해서 평가하듯이 네. 그렇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야당인 민주당을 선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네. 그래서 ARS 조사에서는 특히 민주당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이. 그런데 전화조사에서는 그거와는 반대로 묻기 때문에 국정을 한번 얘기를 하고 네. 아니, 나는 국정에서 부정평가한다. 잘못한다고 본다라고 응답한 후에는 그다음에 정당을 물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균형심리 같은 게 발동합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평가했으니까 그다음엔 뭐 이재명은 또 누구누구는 김기현은 뭐 이런 식으로 네. 평가를 하다 보니까 두 정당을 그야말로 정당 대 정당으로 비교를 해서 네. 비슷하게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이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선거에 임박해 오면 정당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진다. 그러니 정당 관여도가 높아지면 ARS처럼 전화면접 조사도 두 당의 차이가 벌어지고 네. 전화면접 조사가 점점 ARS 조사처럼 민주당이
지지도가 높아지는 형태로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뭐 타당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야,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라고 했더니 이제는 그게 반대로 최근 경향은 ARS 조사에서 오히려 두 당이 비슷해지거나 네. 오차범위 이내이지만 뭡니까 국민의힘이 조금 더 우세한 거 아닌가? 최근에는 오차범위를 벗어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흐름들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정당 대 정당의 평가로 관여도가 높아질 때, 정당 문항의 관여도가 높아질 때, 네. 두 당의 평가가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야당에 대해서도 조금 실망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최근 경향인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종합을 하자면 사실은 추세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권 심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고 있던 유권자 지형이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이게 하락하는 추세로 추세선이 좀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여러 조사에서 하는 흐름이 대체로 비슷하고 물론 여론조사 꽃 여기서 하는 조사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앞서지만 그것도 지지폭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최근 조사에서 이것은 민주당에게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중요한 건 이제 또 투표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호감, 비호감. 그러니까 심판할 결심은 마쳤는데, 자, 그래서 내 투표, 내 소중한 한 표 어디 행사하지? 누구 찍어줄까? 없어.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투표율은 좀 어떻게, 아직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모르죠. 모르는데, 네. 명확한 거는 네. 투표율과 민주당의 이제 총선에 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총선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냥 네. 상관관계가 정도가 아니라 네.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 2004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했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민주당 계열이 처음으로 이제 과반을 했을 때였잖아요. 그때가. 그렇죠. 예. 그때가 60.60%였어요. 60.6%. 60.6%였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확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46.1. 50이 안 됐어요. 네. 그때 46%. 그때는 그게 민주당이 81석밖에 못 얻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수 뭐 친박연대까지 해가지고 뭐 이제 자민련까지 해가지고 다 합치면은 200석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보수가. 예, 네. 그러니까 완전 민주당이 서울에서 특히 40대 7이 나왔어요 그때는. 네. 예, 그 정도로 이제 완전 폭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12년이 이제 54% 나왔거든요. 네. 그때도 저기 박근혜 비대위가 네. 152석 가져갔죠. 과반을 가져갔어요. 그때 네. 민주당이 127이었죠. 예. 예. 그리고 58%를 기록한 2016년. 네. 이때는 123대 122로 한석 차로 민주당이 이겼고 이제 국민의당 제3당 변수가 있었지만 38석을 가져가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선 2020년 총선에는 66%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는 180대 103이 나왔어요. 맞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투표율이 만약에 50%대 초반이 나온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제 압승을 이제 거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60% 수렴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기는 거고 60%를 훨 상회한다. 네. 그럼 민주당이 크게 이기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래요. 네.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하고 이제 굉장히 좀 다른 특성을 보여요. 유권자 지형이. 유권자들이. 예. 그러니까 보수 정당은 어쨌든 이제 요즘은 이제 젊은 보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많고 네. 노년층은 투표율이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이게 항상 찍어. 그러니까 그 무조건 의무감이 매우 강하신 분이에요. 내가 나라를 구한다. 지금 네, 꼭 해야 된다, 좌파들을 막아서 공산화되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 이런 신념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크게 투표율이 변하지 않는데 다만 보수가 너무 크게 분열이 됐을 때는
후보를 떨어뜨려 버리는. 예를 들면 친박하고 친이하고 막 싸울 때 네. 꼴 보기 싫으면은 친이계에다 떨어뜨려 버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이재호 떨어뜨려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무조건 투표를 하는데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과 열성 지지자와 온건 지지자가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나가서 민주당을 찍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민주당 온건 지지자들은 소위 말해서 투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분이 없으면은. 명분이 없으면 투표 내가 납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특성이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가치, 명분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게 대의 명분이 필요 조건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들도 이게 충분히 이렇게 받쳐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최근에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이 너무 싫은데 네. 이재명도 꼴 보기 싫은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투표를 안 할 회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제 등산을 갔어요. 네. 제 친구들과 함께 네, 대학 네. 동기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유권자를 이제 5년 단위로 보통 끊으면은 네. 가장 가장 민주당 지지가 강한 게 70년대 초반생입니다. 70년부터 74년까지 네, 네. 여기가 이제 가장 높아요. 네. 그 앞에 86세대보다 여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뭐 이제 노무현의 영향이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어쨌든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제 친구들이 어쨌든 뭐 이제 등산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예. 투표장에 가야 될지 고민이다. 이재명이 싫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 네. 이게 이재명 약간, 대표한 혐오 이런 게 있죠. 혐오라기보다는 지금 이 공천 과정에서 예. 왜 혼자 이렇게 다 하려고 하지? 아, 라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많죠.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예, 제가 예. 보기에는 7대 3에서 8대 2까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예, 제 예. 또래들의 이제 그거를 보면 근데 상당히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비토 정서가 강해졌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투표율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만약 그대로 가면은 60%가 못 넘을 수도 있겠다. 제가 보기에는. 투표율이 네, 하락할까? 잘못하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60% 정도까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흐름이 좋지 않다 일단.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조간들 쭉 펼쳐보니까 왼쪽에는 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빨간 잠바 입고 있는 입당식 하는 거. 어정쩡하게 서 네, 있는. 그 사진. 그다음 오른쪽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곽상원 후보가 족발 드시는 장면. 그리고 그 왼쪽에 혹은 상단에는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제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 잔류하기로 했다. 요 세 장면을 이제 정치뉴스에 주요하게 보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김봉신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율이요. 네. 60% 넘기 이 분위기가 계속 유지된다면 뭔가 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예. 한 달 사이에 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60% 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뭐 정확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최근에 그 갤럽이 이제 양당 호감도 그러니까 네, 사실은 거기는 이제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3당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게 있는데요. 네, 큰 선거를 앞두면 한 호감도가 40% 정도 되는 최소한 40%. 네. 그 당이 좀 이깁니다 선거를. 아, 갤럽에서. 네, 갤럽 호감도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 한 달 전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세를 또 봐야 됩니까? 추세가 있습니다. 예. 뭐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인가요? 그때 예. 차트의 가장 왼쪽에 있는 예. 2018년 조사에서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 60 막 이렇게 나왔던 거.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예.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인가요? 예. 되게 낮았죠. 20%대. 예. 20%가 안 됐던 때도 있었나. 하여튼 이게 확 벌어져 있었는데 이제 많이 좁혀지더니 네. 최근에는 두 당이 동률입니다. 동률. 네. 예. 그래서 두 당 다 40%를 못 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사실은 투표의 동기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예, 그와 같이 뭐가 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좀 좋아야 느낌이 그렇죠. 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정당에 호감. 대한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펀더멘털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내가 저 당이 싫어서 응징하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네. 투표할 정당에 대한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호감도가 두 당 모두에게서 되게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당에 예.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성향이신 분하고 진보 성향이신 분들하고 조금 다른 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투표에 대한 효능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표로 세상을 바꿔본 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여튼 찍게 되는데 진보 성향 분들은 되게 열패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박감이 없으면 투표장에 잘 안 나갑니다. 절박감이 느껴져야 돼요. 아, 지금 한 0. 몇 퍼센트 포인트로 지니까 내가 가서 투표하면 이기겠지라고 했을 때 그 이기는 사람에 대한 네. 기본적인 일체감이 있어야 됩니다. 후보 일체감이건 정당 일체감이건.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와 같이 각 진영에 계신 그런 유권자분들의 어떤 투표 동인에 대한 네. 어떤 뭐 투표 행동 메커니즘이죠. 예. 그게 약간 좀 다름에 따른 투표율이 저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지금 평론가님,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투표를 포기할 확률은 언제나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진보 성향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당을 좀 지지하시는 네. 그런 어떤 그 농객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계속해서 약간 좀 의혹고치를 위한 근거를 많이 들이댑니다. 지고 있지 않다. 네. 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민주당 특히 이제 민주당을 좀 좋아하시는 그런 어떤 농객분들은 민주당이 현재 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투표를 해도 되고 당신들이 투표하면 이게 이길 거야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데 네. 이게 좋을 때는 좋고요. 네. 나쁠 때는 그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지나치게 이제 낙관 편향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텐션을 너무 높이 올린 상태에서 쭉 가면 네. 나중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22년 네. 대선 끝나고 나서 네. 그 이제 박빙으로 이제 졌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예. 당시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투표율이 낮아지면 보수 성향자가 빠질 거다. 진보 성향자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투표장에 나오실 거다. 투표율 높을 거다. 지지도가 빠지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그 농객분들의 주장이 되게 많았어요. 예. 방송에서.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투표율은 빠졌고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대거 투표에서 이탈하게 되는 또 호남에서 투표율이 뭐 정말 광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투표율 그렇죠. 낮은 투표율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당시 예. 전국 막 하위 최하위였죠. 최하위가 예, 광주에서 나오고 예. 그러면은 그 광주가 뭐 민도가 높다, 뭐 민주주의의 뭐 1번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의 그 투표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을 좋아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농객분들의 네. 그런 어떤 붐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부작용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살려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예. 메시지를 세게 내므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부정평가에 영향을 줄 수가 미칠 수도 있고 또 지도부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선거를 지휘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뭐 이길 거야라고 예. 낙관 편향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선거 상황이 어렵게 되는 예. 이걸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네. 어떤 하나의 기억 하나가 2010년에 있었던 오세훈 한명숙 그때 네. 선거에 대한 기억들이 있어요. 좀 옛날 이제 네. 인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이제 오세훈하고 한명숙하고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근데 실제 투표장에 가보니까 0.6%포인트 차로 오세훈이 신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의 기억을 가지고 계시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론조사. 그때 이제 뭐 물론 이제 여론조사가 문제가 생겼죠. 근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론조사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 과표진 문제가 실제 있었고요. 네. 집 전화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안심번호라든지 네. 이제 통신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은 유선 전화가 포함이 많이 안 됩니다. 네. 보통 유선 전화를 넣더라도 한 10% 넣고 무선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유선전화 하는. 거의 없으니까요 요새. 근데 의도적으로 유선 전화를 많이 넣어가지고 조금 네. 하려고 하는 거는 있어요. 네, 가끔 네. 가다가 그런 최근에 이제 그게 저기 개항을 해 이재명하고 예. 저기 원희룡의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는 게 유선 전화가 많이 들어갔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때의 편향은 지금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를 기억을 가지고 계시고 이게 사이 보수가 엄청나게 많다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지금 다 보수 과표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때보다 여론조사 회사도 늘어나고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가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믿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 네.